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일 전투기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의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노하우를 지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 최고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손잡고 항공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방위산업체 두 곳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뉴스는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연일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국이 이제 이것마저도 해내느냐며 안팎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나 두산이 개발에 성공하면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한화와 두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달 검증을 마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항공 엔진을 뺀 나머지 전투기 부품은 국산화가 완료된 만큼 두 회사가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도 자체 개발 전투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한화와 두산의 협업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KF-21 엔진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가 직접 나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 엔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 이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산 항공 엔진 개발자를 통해 직접 들어보는 국산 엔진 개발 현황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에서 발사할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란 발표를 하자 주변국들이 또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언론이 KF-21 양산 소식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입니다. 전투기 엔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요국이 전략자산으로 지정해 핵심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으로는 미국 프렛앤 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 롤스로이스 plc 등 세계 업체가 사실상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단 항공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는 순간 한국 방위산업 포트폴리오가 전차, 미사일, 잠수함에 이어 전투기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한화와 두산의 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K9 자주포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자산이라 한국이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무산된 것도 다 엔진 로열티를 가진 독일이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엔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를 갈던 한화는 지난 2월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해 K9 자주포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독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친 김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에 이어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도전했습니다. 또한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엔진 개발에 합류했습니다. 두산이 2019년 세계 5번째로 개발한 가스터빈은 국내 여러 화력발전소에 들어서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한화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개발과 관련해 개념 설계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업계에선 사업비가 향후 10년간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모두 방위사업청에서 됩니다. 소재 개발과 부품 가공 기술 내재화를 포함하면 사업비는 5조 원 이상으로 훌쩍 뛰고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량한 기체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가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한 방송에 출연해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의 비하인드를 소개했는데요. 실무자의 입에서 듣는 현재 진행 상황은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놀라운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개발자를 통해 들은 현재 엔진 개발 현황은 일단 KF-21에 들어갈 APU 엔진은 이미 한화 에어로에 의해 독자 개발되어 KF-21 1호기부터 6호기에 들어가 시험 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다. 내년 양산 개발을 목표로 시험 평가 단계이며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부품 국산화율 40% 정도의 엔진을 탑재한 KF-21은 현재 4, 5, 6호기에 들어가 시험 비행 중이다.
유도무기용 엔진은 한화가 자신있게 내놓고 있는 엔진이지만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과는 차이가 많다. 유도무기용 엔진은 한마디로 한 번 쏘면 끝나지만 터보팬 엔진은 여러 회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중요하다. 한화는 이미 2010년 중반부터 압축기, 연소기, 터빈 등 엔진에 들어가는 코어 기술을 확보했고 2027년이면 엔진 소재 기술에 있어서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항공 엔진을 위해 지난 20년간 100조 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터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같은 핵심 소재들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완벽한 엔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한국은 엔진 소재 관련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항공 엔진 기술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1분에 3만회 회전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엔진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또한 소재가 잘 견딜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엔진 소재는 보통 1500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초고온에 견디기 위한 단결정 소재를 개발 중이며 현재 5,500파운드는 거의 개발되었고 1,000파운드, 15,000파운드 이렇게 점차 주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30년 후반쯤이면 5,000파운드급 항공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항공 엔진 소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며 만들기 어려운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 선진국들이 만드는 방법, 즉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레시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과학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TIT 1800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 터빈, 내열압급 및 코팅 기술 개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구팀은 내열 코팅 기술을 통해 1500도까지 상승하는 항공엔진 초고온부에 사용할 내열압금을 개발 중입니다. 항공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모든 과정을 가망인증을 받으면서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실 항공엔진은 항공기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형식증명과 제작증명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고 가망인증을 통해 엔진에 관한 모든 과정에 복잡한 요구를 충족해야만 안전한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이런 가망인증을 받아가면서 항공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한화와 두산이 손을 잡고 자체 엔진 개발에 뛰어든 건 각국의 수출 통제 때문입니다. 미국 등 35개국이 참여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따라 첨단 무기와 부품은 개발사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KF-21에 장착되는 엔진도 지휘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이가 마음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기술을 이전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항공 엔진의 핵심 기술은 세계 3대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은 한화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로 2019년 미국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한 것도 독자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한화는 이닥을 손에 넣으면서 엔진 외형인 고형체 제조 기술에 이어 핵심 부품인 엔진 회전체 제조 역량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회전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철강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덤으로 110여 개에 달하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제조 네트워크도 갖추게 된 것인데요. 업계에선 한화가 항공 엔진과 관련한 기술을 대부분 터득한 만큼 몇몇 부족한 기술만 채우면 독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바이에서 한 회사가 구리를 재료로 AI가 설계해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항공 엔진이 세상에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단면도를 공개했는데 그 형상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로처럼 꼬여있는 단면은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연료가 공급되고 연소되는지 겉으로는 알 수 없었던 엔진의 속을 샅샅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단지 여러가지 엔진의 유체역학적 데이터를 AI로 입력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AI가 직접 엔진을 설계했고 그걸 3D 프린트로 구현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엔진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은 AI는 물론이고 3D 프린팅 기술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기점으로 엔진 개발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의 접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선구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산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내민 두 국내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이 이 기술들을 접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일부 매우 복잡한 부품을 통짜로 3D 프린팅하는 모듈 프린터 공법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완성되면 해당 모듈을 별도 가공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탑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 프린트를 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나는 이 기술의 성숙도를 점차 올려서 단점을 점차 해결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는 화씨 2700도, 섭씨 1500도를 버티는 초내열성 단결정 소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열성 차이는 있지만 더 경제적인 일방향응고 정밀주조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금속 소재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결정 구조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기술인데요. 아예 모든 결정이 개별적으로 응고되는 단결정 소재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내열성을 띠고 있어 다른 부분의 소재로 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한국 최고의 방산 기업들인 하나와 두산이 협력한다면 항공엔진 분야에서도 한국이 국산화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국산 엔진을 모듈 프린팅으로 대량 생산해 KF-21에 적용되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도 개발을 포기했던 무기를 개발해 KF-21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주변국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공중발사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에 나섰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뉴스를 듣고 국방과학연구소가 ALBM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공대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나섰다는 의미였습니다. ALBM이란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항공기에 달아 1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 지구 중력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나 장소에 제한 없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장에서 엄청난 장점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즉시 항공기가 이탈한다면 적이 미사일 발사 지점을 포착해 보복 타격하기도 어려워 반격당하지 않으면서 나만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9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 이 ALBM을 이용해 이란의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공격한 것입니다. ALBM은 러시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중발사 ALBM은 항공기에 탑재하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목표를 공격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은 주변에 일본과 중국, 영해, 영공이 근접해 발사 방위각이 좁은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 공중발사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큽니다. 또 하나, 공중발사는 로켓 연료 주입 시간도 짧고 연료를 적게 실어도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한국이 공중발사 우주발사체 연구개발, 즉 ALBM 개발에 나선 것인데요. 사실 ALBM 개발은 이전부터 논의가 됐지만 플랫폼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FA-50은 체급이 너무 작고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를 하자니 미국이 레이더 인티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A사 레이더를 국산화해 KF-21에 탑재하면서 한국의 무기 개발의 족쇄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이때다 싶은 한국은 ALBM 개발에도 적극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과 KF-21의 양산이 의미하는 바를 가장 먼저 꿰뚫어본 나라는 역시 전통적 방산 강국인 프랑스였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군사 매체들은 유럽에 대놓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공군을 위한 KF-21 보람의 블록 1 20대 양산을 승인함으로써 이 전투기가 국제무대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균형적이고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라는 점에서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이며 서방 무기, 특히 유럽제 무기를 제치고 국제시장에서 꾸준히 승리하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처럼 성공을 거둘 것이다. 한국은 KF-21 개발에 고작 9년의 시간과 80억 달러의 예산밖에 소요하지 않았다. 최초 비행 후 1년 만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전투기는 마하 1.8의 1000km의 작전 반경을 자랑한다. 이것은 곧 오랜 시간 명성을 쌓아온 유럽의 항공산업에 지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자주포와 전차에 이어 KF-21 전투기까지 팔려고 한다. 유럽은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